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소리가 안 나온다고 하시거든요. 예, 저 지금 소리 안 들어가나요? 자, 소리 말씀해 주세요. 소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저는 지금,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지금 잘 저도 들리고 잘 있거든요. 들립니다. 제가 게이지 확인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먼저 소개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정보기술연구원이라고 사단법인 교회정보기술연구원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역은 IT를 통해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내 선교사님들, 해외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국내에서는 이제 목회자들 또는 개척 사역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반으로 하는 목회 행정 전략, 이렇게 제목을 잡아두었습니다. 작년도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안 들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를 제가 시켰습니다. 자, 이제 잘 들리시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를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옆에 우측 하단에 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채팅으로 4차 산업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번 쳐보실래요? 채팅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 예. 빅데이터. 예. 오늘 있는 빅데이터 있고, 또 생각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인공지능. 예.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드론, 로봇, 뭐 이런 등등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우리가 4차 산업 하면 빅데이터를 왜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전도나 선교 사역이나 아니면 목회 사역, 특히 개척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이것들을 진행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개척하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제 위에 선배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당연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당연한 이야기들은 제가 이 시간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여러분이 평소 때 접하지 않는 부분들 중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내가 개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지금 클라우드로 공유해 놨으니까요. 이걸 보고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 작은 개척하는 교회 또는 청빙받는 담임 목사님 가는 교회,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사역을 돕고 있는 영안 장로교회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각 교구별로 행정, 목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해 왔고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저렇게 이용하고 있구나, 큰 교회가 저렇게 이용하고 있고 개척할 때는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고 담임 목사로 청빙받으러 갔다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있는 큰 제목이었던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이야기를 크게 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겁니다. 어떤 빅데이터가 필요한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거를 목회 행정, 전도 전략, 개척 전략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다루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크게 빅데이터 분석 자료 세 가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목회 행정 전략 또는 개척 전략이든 선교 전략이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이것들이 합쳐서 내가 개척하는데, 목회하는데, 또 선교하는데 이렇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일방적인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단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은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서론 부분을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기술과 목표 행정,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가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평가한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수학 분석이나 PDCA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목표 전략, 전도 전략, 개척 전략을 세워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결론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4차 산업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주행차,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정강현실, 고령화, 출산 감소, 다문화, 이런 단어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개척해야 될 삶의 환경이 이거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딱 와닿는 거, 목표와 관련된 것들에 와닿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 강의를 하는데 빅데이터가 와 있겠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분석하여서 어떤 결과값을 자동화시켜서 나오게 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가상현실 가운데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걸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현실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지금 목회가 사역을 하는 데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고령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되고 출산 감소되었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이게 나와요. 그럼 나오면 이것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개척하고자 하는 지역이 고령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출산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개척하는 지역이 실업률이 높거나 아니면 그 중에 1인 가구가 많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 빅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연구원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책 있죠? 개척 교재 있으시죠? 예. 그 교재 보면 장 박사님하고 같이 만든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 교재를 보시면 미국 침례교회에 대한 교회 개척 시 해당 지역의 인구라든지 장소라든지 환경 등을 분석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을 분석해서 전도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들에 대한 강의 내용이 여러분 교재 안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미국 침례교회에서도 시작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큰 교회, 대형 교회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이름을 말하면 알 수 있는 큰 교회들은 이렇게 지역을 분석해서 지교회를 만든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지역 분석이나 교회 분석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 이미지를 개선한다. 그래야지 전도 사역이나 목회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분석, 교회 분석, 목회자 분석을 해서 지역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을 시킴으로써 교회가 전도하는 에너지를 10개를 투자했다면 이걸 통해서 5개만 하더라도 더 전도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든지 교회 분석이라든지 목회자 분석을 우리는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 교회 분석, 목회자 분석이에요. 큰 그림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지역의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같은 경우는 한 반경 500m를 중심으로 하고요. 교회 분석은 교회의 중직자들 또는 기성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핵심 그룹의 20% 정도를 분석해서 교회의 어떤 목회 사역을 목회자와 그 주요 핵심 그룹이 같이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을 잡는데 교회 분석을 하고요. 목회자 분석은 이제 담임 목회자와 그리고 사목에 관련 자원을 분석하는 것들을 목회자 분석이라고 정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개척을 하고 계신 분이 손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저 채팅창에 표시해 주셔도 되고,
아직 하고 있는 분 안 계시죠? 예, 없는 것 같네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개척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딜까요?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죠. 맞죠? 지역을 선택합니다. 근데 지역을 하는데 과연 내가 이 지역에 이것에 개척을 하는데 과연 맞을까 아닐까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해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고시촌 선교를 하고 싶다. 자, 우린 지금 서울의 고시촌이 어디에 있나요? 채팅에 표시해 주세요. 고시촌이 어디에 많이 있죠? 공무원 고시촌부터 시작해서 고시촌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럼 어디에 가야 될까요? 예, 신도림과 노량진 맞아요. 자, 그런데 신도림과 노량진에 가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갔다 올 때,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채팅을 표시해 주세요. 안산, 예, 맞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어디는 어떤 사람들이 그룹이 많이 살고 있구나라는 우린 개념은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선교하고자 하는 곳에 그 지역과 맞느냐 안 맞느냐는 아주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고 막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로 인해서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의 이해라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목회자들은 경험이에요. 내가 그 동네 살았어. 한 10년 살았으니까 알고 있다는 짐작하는 데이터.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은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 동네 이 주민이 어떻게 되고. 근데 그 너무나 막연한 데이터거든요. 동 하나를 우리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커버를 못해요. 제가 지역 분석을 하면 반드시 구역을 정합니다. 구역을 정하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하면 교회 반경 500m예요. 자, 교회 반경 500m면 자, 1km 정도 되죠. 1km면 거리가 어떤가요?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km면. 우리가 보통 4km가 심리가 4km인데 1시간 정도 걷는다고 하면 1km면 15분에서 20분 거리예요. 나이 드신 분은 한 20분, 젊은 사람은 한 15분 걸음. 빠른 사람은 띵박질하면 10분 정도 거리. 근데 반경 500m를 기준으로 하면 한 10분 내외로 올 수 있는 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개척을 하게 되면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은 한 1시간 지역에 있는 분이 교회에 와서 주일은 섬길 수 있지만 평소 때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교회를 봉사한다든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거리적인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시간에 다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분석을 왜 하느냐, 그 목적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문화적인 변화, 외부의 변화, 내부의 변화, 이런 직감적 영향은 교회가 받아옵니다. 받고 있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있죠. 뭘까요? 작년 2월 달부터 시작된 거. 코로나. 예, 맞습니다. 타이핑을 치세요, 타이핑을. 참여하시면 되니까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이 작년도 같으면 정말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지금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잖아요. 그죠?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한 것들이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떤 이러한 것들을 잘 분석하는 것, 그 지역을 분석하고 교회를 분석하고 목회자 분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강점을 통해서 우리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통해서 어떤 리스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 없이 조금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히 연구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지역 분석과 목회자 분석, 교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각각의 데이터들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이 합친 것들을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연구가 우리가 논문이나 학술이나 신문이나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 할 정도로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을 분석한다, 교회를 분석한다라는 거는 결코 이제 작은 교회들은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대형 교회나 중대형 교회들은 지교회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반드시 있는 분석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지역 분석은 우리가 차용을 합니다. 어떤 걸 차용하느냐 하면 상권 분석이라는 것을 차용을 해서 우리가 그 지역의 어떤 상권이나 그 지역의 어떤 데이터를 좀 이용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의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차용해서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교회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또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회자 분석 같은 경우, 교회 분석 같은 경우면 여러분들이 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파레토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파레토의 법칙 들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안 들어보셨나요? 예, 못 들어봤군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모임이나 모든 단체나 모든 어떤 그룹에 있어서는 그 그룹에 있어서 상위 20%가 전체 80%를 이끌어 간다라는 그 정의예요.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교인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20명을 담임 목사하고 핵심 그룹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이끌면 나머지 80%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경영학적인 측근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파레토 법칙이라든지, 그리고 교회가 기업이나 삼성, LG 뭐 대기업들 또는 그 외에 단체들이 개개인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뭔가 기업의 발전이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청빙을 한다든지, 또는 담임 목사가 장로를 세운다든지, 집사를 세우든 안수 집사를 세우든지 권사를 세우면 분명히 그 사람 아무나 세우진 않잖아요. 그죠? 뭔가 자격을 따져요. 근데 그 사람의 역량을 따지는 거죠. 뭐 돈만 있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역량을 세우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역량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부교육자의 역량, 그리고 장로들의 역량, 권사들의 역량, 중직자들의 역량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회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이걸 교회를 이끌어 나갈 건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이제 중소형 교회들 또는 이제 한 1000명, 500명 정도 되는 교회들 입장에서도 뭐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피를 받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진행하는데, 1세대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청빙받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법들이 역량 분석들입니다. 이러한 어떤 앞에 말했던 교회, 그리고 지역, 목회자의 역량, 이런 것들을 다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세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떻게 대안을 찾느냐 하면 수합 분석이라는 것과 PDCA라는 방법으로 그 대안을 찾아서 제시를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수합 분석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수합 분석. 제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 모르시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글링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 대학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대학원에서 행정대학원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경영자들만 실제로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분석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밑에 있는 분들한테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지금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수합 분석이라든지 PDCA 프레임워크 같은 걸 통해서 뒷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을 개척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역 분석은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교회 분석은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서 재직자 20%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분석은 목회자 개인의 역량, 직무 분석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중형 교회나 중대형 교회들을 이런 100%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개척하는 목사님 그럼 저희는 목사님 교인도 없어요. 저하고 와이프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개척을 하고자는 하는데 아직 지역도 선정을 못했어요 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역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목회자 분석부터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 대한 역량,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목회하실 사모나 사부의 어떤 역량을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그 일을 맡겼을 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들을 직무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시작할 겁니다. 목회자분들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통 이제 개척을 하시고 대학원을 오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개척을 하시는데 뭘 가지고 개척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다들 고민을 해요. 자, 마이크를 켜셔요. 마이크를 켜셔요. 켜셔도 됩니다. 지금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 뭉이라는 분, 우리 전도사님인가요? 자, 얼굴을 제가, 예. 네네. 예, 전도사님이시죠? 전도사님은 지금 개척을 준비하시죠? 지금 당장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준비를 한다고 하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년, 10년 후에 개척을 준비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한 가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일단 자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자본. 자, 질문합니다. 자본인데 자본은 얼마 정도 있어야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일단 네. 조그마한 뭐 건물 하나 뭐 임대할 비용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게 한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네. 몇 천만 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몇천만이 있어야 되죠? 한 몇 평 정도 생각하세요? 한 50평? 30평? 괜찮아요.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분도 똑같아요.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뭐 한 30평 정도라도 있으면. 예,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왜 이야기를 우리 전도사님 불편한데 이야기 들었느냐면 다들 똑같거든요. 아, 개척을 해야 되겠어. 한 30평 해야 되겠어. 그러면 지하로 할 건지 지상으로 할 건지 이렇게 고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하게 되면 보증 임대금을 예를 들어 3천만 원 보증금 걸고 월 200만 원을 낸다고 봅시다. 아니면 월 100만 원을 낸다고 칩시다. 적게. 월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입니다. 1200 들어가고 보증금 예를 3천을 걸어 놨어요. 3천에 월 100만 원. 그리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용 한 달에 한 50만 원. 그럼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150원 들어가거든요. 교육자 월급 빼고요. 그러면 자, 개척을 하려면 최소 3년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3년은 이제 버틴다고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씩 해가지고 36개월, 40개월을 잡으면 얼마일까요? 대충? 6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증금 3, 4천만 원 잡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9천만 원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교회를 가면. 평당 200만 원씩 하면 60평이면 100만 원씩만 잡아도 지금 100만 원까지 못할, 적게 할 수도 있겠지만 100만 원을 잡고 30평을 하게 되면 3천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럼 1억 2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돈으로 준비를 하면 최소한 1억 5천에서 2억은 준비를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구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면 2억은 가요. 이 30평을 하려면. 자, 그러니까 돈으로, 재원으로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모아놨던 이제 우리 지원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3년을 버텨서 교회를 개척해서 안정화시키는데 걸릴 때 내가 투자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재원은 그 정도 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3년 동안 버티려고 하다 보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버거워지고. 그러면서 호명도 사라지기도 시작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중요한 건 말씀도 준비해야 되죠. 기도도 준비해야 되죠. 신방도 해야 되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난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막연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 자기의 분석 없이 시작하면 돈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빠지다 보면 한 3년 버티다 보면 목회를 접는 분들도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에는 한 10년은 버텼거든요. 근데 요즘은 선교 후원하는 교회도 줄어들 뿐더러 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니까 오늘 저희가 노예를 갔는데 폐쇄된 교회가 한 3개 정도 돼요. 폐쇄가 거의 교회가 안 되는데 1년에 한 노예 때 1개 정도 되면 되는데 이번에 3개가 노예가 폐쇄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물질적인 것, 돈만 있어서 개척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돈을 제외하고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목사님의 어떤 개인의 어떤 우리 전도사님에 관련된 역량, 그리고 전도사님을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옆에 와이프, 즉 사모가 있어야 되겠죠. 사모의 어떤 자원들, 그 두 사람이 개척의 멤버이겠죠. 그죠? 자, 그 멤버를, 그 역량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개척을 할 거냐가 1번인데, 대부분 개척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경제적인 것, 돈 생각하고 지역 생각을 먼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거꾸로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빅데이터의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몇 가지 던져요. 여기는 뭐 왜 빅데이터가 필요한가,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개척학교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 채팅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오. 지금. 자, 왜 여러분들은 개척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한번 채팅으로 해 보십시오. 예, 채팅으로 답을 주십시오. 왜 여러분은 개척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의 소명이 더 중요합니다. 자, 또 다른 분. 예. 내가 하고 싶은 목회를 하고 싶어서.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채팅 어떻게 해야 되지?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당연한 누구에게 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콜링을 받아서 신학교로 오고 목회자 과정을 가져요. 그런데 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당연 소명이지만 내가 거기에 그 소명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가 뭘 준비를 했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론 과정에서는 지금 2시간 이렇게 하지만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10시간을 했어요. 이 과정을 찾는데 제하고 와가지고 2주씩 4주를 해서 2시간 반씩 해가지고 10시간을 제하고 트레이닝을 했던 여러분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10시간 동안 그걸 찾아가지고 A4 한 10장 목회 계획서부터 전도 계획서, 세부 계획서를 한 10몇 장을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질문 없이 나는 개척을 해야 돼. 나는 개척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야 라고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무정 막연하게 시작한다면 그것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곧 문제가 부딪히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목회 행정 기반에서 빅데이터 기술은 이런 3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개척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지역 기반의 정보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개척 멤버가 있으면 그분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또 던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와 같이 목회를 하는 나의 와이프 또는 남편의 어떤 자원이 무엇인지를 또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개척을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실은 개척을 준비하지만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역 분석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분석보다는 지금 그것이 필요하구나, 지역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는 좀 이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그래야지 전도 전략과 목회 전략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개척 전략도 나와요. 그게 지역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지역을 아직 타겟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대한 GIS 부분과 관련된 B와 C와 A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를 시킬게요. 지금 강의에서는 사례로만 이해하시도록요. 그리고 교회 자원 데이터 중심의 교회 분석은 여러분들이 개척을 하고자 하면 여러분 혼자 개척하진 않잖아요. 그죠? 보통. 그죠? 같이 하시죠? 누군가하고. 자, 그럼 그 누군가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 개척할 때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같이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재원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돈은 없어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신방하고, 뭘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액션적인, 여러분이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들의 자원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거 없이, 막연하게 그 집사한테 그거 시키면 되고 그 장로님한테 그거 시키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막연한 정보는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자원 데이터 분석인데요. 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과 사부는 누구냐면 여자 목사님의 남편을 사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부의 자원이 있는지,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선배들 중에,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치과는 아니죠. 칫솔 만드는 공장의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만두고 신학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 칫솔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잇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모님은 복지 관련된 걸 하실 분도 계셨거든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은 법원에서 계시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본인도 법원에 계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전도에 어떻게 이거를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자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자원들을 가지고 전도를, 목회를 계획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 자원 분석, 데이터 분석은 바로 그런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사례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분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도 전략 또는 개척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지금 재적은, 지금 출석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나오는 인원이 교회가 약 한 70% 정도는 회복되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출석이 예전에는 7, 8천 명, 교적이 한 2만 명이 넘는 교회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교구로 나누었어요. 10개 교구로 나누어가지고 단지별로 분석을 했던 거였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교회는 여기 밑에 하다면 5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4단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요거는 교회를 반경으로 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쪽, 조금 떨어져 있는 쪽,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떨어져 있는 쪽,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분석을 해서 지역을 분석해서 그에 따른 전도 전략
그 개척 전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개척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크게 못 나눠요. 왜냐하면 요 5단지를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5단지 보이시죠? 5단지 보이면 5단지를 4등분해서 5, 6단지의 4분의 1 정도 이걸 4분의 1로 4등분을 나누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만드는 후에 이렇게 전도 전략이나 개척 전략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예 목사님들도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지역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프로젝트를 또 이런 식으로 분석에 타켓을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구가 가보시면 주거가 7,400명, 직장인 1,400명, 유동이 23,000명이에요. 자, 24,000명 합치면 전부 다 얼마쯤 될까요? 10만 명이 넘어요. 그 10만 명, 한 개척교회가 10만 명을 타켓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개척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분이 개척 교육받기 전에는 자기는 자기가 사는 동 전체를 나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저의 전도 개척 지역이고 그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막연하게 하더라고. 근데 교인이 몇 명입니까? 물어봤더만은 교인은 와이프하고 사모하고 자기하고 교인들 한 5명, 한 10명 내외가 한 동을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열정은 좋은데 결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잘 안 되어서 실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예를 들어서 5단지를 약 23,000명이나 되는데 그 2단지를 또 4분의 1을 나누면 5,000명 정도 되겠죠. 5,000명 지역을 1순위로 해서 몇 개월 동안 전도하고 개척한다. 뭐 이런 쪽으로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해서 막연하게 데려오는 사람보다 교회 반경 500m 내에서 그렇게 데려오면서 전도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더만은 효과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한 분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아까 이런 분석, 막연하게 되었던 분석들이 보면 저희가 이렇게 보면 남성이 많고 여성이 적고 10대가 이 정도 인원이 있고 40대가 이렇게 많네, 60대는 몇 단지에는 60대가 더 많네 라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다른 전도 전략이 나와요. 그리고 개척의 어떤 타겟팅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50대다 또는 40대다 하면 만약에 이 10대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쉽지는 않거든요. 자, 제가 한 번 이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약 60 중반이 넘어서 70이 다 돼 갔어요. 그분이 개척을 했는데 그분데 중요한 건 그분이 초등학교 앞에 개척을 했어요. 여쭤봅니다. 그분은 부교육자를 둘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개척을 했는데. 근데 혼자서 개척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3층에 있었어요. 3층인가 4층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앞에는 주일학교를 할 수 있는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목사님은 70세가 다 돼 갑니다. 자, 이 목사님은 주일학교 사역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한번 톡으로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도, 하기 힘들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반응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늦었지만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제가 잠깐 들었는데 초등학교 앞에 그 개척을 하셨다는 말씀에서 한번 개척해 놓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앞에면은 그 충분히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많기 때문에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목사님이 환경은 이거를- 70이 다 됐어요. 네? 목사님, 그걸 개척하시는 목사님은 70세. 아, 70. 그게 이제 포커스예요, 지금. 그래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마인드만 예, 있으면. 맞아요. 아이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맞는데, 현실은 그 목사님은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분이 교회에 있는 자원이, 그분이 노래를 또 좋아하세요.
예전에 뭐 좀 그런 쪽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노래방 시설을 이용을 해서 지역에 있는 노인정 쪽으로 일단 1차 포커스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노인정을 대상으로 자기 나이하고 비슷하면서 노래 교실을 교회에서 오픈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더 빠르다는 거였죠.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포커스는 하지 마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목회 자원이 그만큼 그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역량이 없는데 이 초등학교 앞에 예를 들어서 20대 목사님이 30대 목사님이 이제 목사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 교회 앞에 노인정이 있어요. 뭐 그럼 노인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분은 전혀 노인 목회를 한평생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인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뭐였냐, 70이 다 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교회 앞에 하고는 싶은데 부교육자를 둬야 되는데 부교육자 둘 재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자기 거를 분석하고 자기 자원을 가지고 앞에 있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노인들을 초대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방을 만들고, 그래서 그 교제를 하면 사랑방 같은 걸 만들어서 전도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원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원들을 찾아내는 것, 그게 자원 분석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원들을 왜 쓰느냐면, 이렇게 성별이나 나이별로 해서 내가 전도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일꾼을 세운 거나,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것들 분석을 해서 그게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이제 지역별로 이제 5단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한 인구, 가구수, 뭐 이렇게 연령별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목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어떤 데는 나이가 많은 데는 그 부분에 관련된 전도 전략,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만든 거죠. 일괄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쫙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전도 전략, 개척 전략을 세웠다라는 거죠. 저희가 있는 이 교회는 거기에 맞게 전도를 하죠. 그래서 뭐 어쩔 때 보면 어떤 교구는 저희 같은 경우 단지에서는 노인정이 전도가, 지금은 코로나 시기로 인해 전도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같아도 뭐 어르신들 초청잔치 하면 뭐 150명씩 100명씩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놀러 오는 건데, 무심했다면 못 오겠죠. 그리고 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 대한 거주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분석을 하고 확인했다라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장 인구들, 자, 요거 한번 참고해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직장인들이 보통 퇴근하고 오면 6시나 7시쯤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일반적으로 전도는 어떻게 하죠? 목사님이 한 날 시간에 아니면 한 3시, 4시쯤에 해요. 근데 자기는 목회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역이나 전도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인구와 그 직장인이 선교를 한다면 그 직장인들 퇴근할 때 어디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어디에서 이제 그 교회를 알리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40대가 퇴근하는 시간과 50대가 퇴근하는 시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분석들까지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 아까 여기 지역 분석의 내용입니다. 넘어갑니다. 계속. 자, 어떻게, 어디에 살고 있는지, 거주 지역이 어떤지, 아파트에 사는지, 주택에 사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이제,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도용품도요, 또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새로 이사 온 아파트 가서 청소해주고 전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면 전도용품을 물건을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소득에 따라서 뭐 너무 차이 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지하고, 전도에 대한 어떤 전도 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역 내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있고, 공공기관이 있고, 금융기관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유흥시설이 어디 있는지, 교통시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교통시설은 지하철이 있는지, 아니면 버스시설이 있는지, 은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전도 거점지역을 만들었어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4등분으로 나눠요. 그 중에서 우리 교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그 4등분 나누었을 때 상단 우측이다 라고 하면, 그쪽에 뭐 교인들이 살고 거기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거기 있다. 그럼 그쪽을 1순위를 잡고 그쪽에 전도 사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개척을 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찾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유가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자, 4차선 도로가 있어요. 자기 교회 앞에 4차선 도로 있고, 자기 교회 뒤편에는 뭐 보통 이제 주택가예요. 근데 4차선 도로 맞은편은 아파트 단지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4차선 도로를 건너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예, 전도 물품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예, 대부분 교회들이요, 개척을 하고 나면 4차선 도로가 있으면 우리 집 아이를 이제 그 4차선 도로를 건너편을 건너가지고 아이를 그 교회 출석시키는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학적인, 우리가 그 지역 분석을 하면 도로를 봐요. 항상. 도로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패턴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을 가면 뭐가 있죠? 입구에 들어가서 한쪽 방향으로 돌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어디로 가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걸 동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개척을 하는데 동선과 반대되는 쪽에 개척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안 가요. 데리고 억지로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가는 동선이 있어요. 그 패턴이. 거기에 맞추어서 흐름에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요. 그러면 그쪽에 교회를 자동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버스 정류장가 생기면 무슨 교회 정류장 뭐 이런 식으로 편말이 붙잖아요. 그러면 인지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처럼 그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동선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시설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개척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월세가 싼 집으로 개척을 하면요, 안 돼요. 월세가 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선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던 주요 시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먼저 지금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전도 전략 물품은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자,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에 대한 분석들을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전도 전략을 세우고 전도 물품은 어떻게 하고 또 전도 담당자들, 교구장들, 지역장들 이런 걸 어떻게 배치를 하고 거기는 이렇게 한다. 이런 거를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세웠고 거기에 따른 지역을 나눠버렸어요, 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지역 분석에 따른 어떤 그 직분자들 배속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을 관리하고 전도하는
그런 쪽으로 지역 분석을 활용하고 있고요. 기존 교육으로서. 여러분의 이제 개척하는 교회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지역에 내가 개척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어떤 상황들을 도로나 동선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한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를 기준으로 반경 500m 내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은 이렇게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내하고 개척하고자 하는 개척 멤버에 대한 자원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그것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연하게 넘어가면서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한 1년 봉사하다 다른 교회를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원을 그 사람이 경제적인 재원만 낼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자기의 은사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기회를 목회자가 줘야 되는데 그것들 제대로 줘야 되잖아요. 자기는 하기 싫은 걸 맡기면 못 하거든요.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잘할 것 같은 거하고 잘하는 건 또 달라요. 근데 그거를 좀 분석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잘할 것 같으니까 시켜요. 교회 특징 그렇죠? 우리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잘할 것 같아 하면 컴퓨터 잘하니까 방송실 가라 해. 운전 노래 좀 한다 하면 찬양팀 해라고 팍 던져주거든요. 좋아해서 잘하는 거하고 정말 은혜롭게 잘하는 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개척 자원들을 분석해야 됩니다. 자, 제가 54분 동안 강의를 진행했거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면 어떨까요? 예, 5분 4시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 다들 잘 쉬으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카메라가 없으신 분도 계신가 봐요. 예. 다들 18분이네요.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쭤볼게요. 마이크 켜셔도 되고요. 어떻게 지역 분석에 대한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지역을 왜 분석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지역 분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 시간에 다뤘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회 자원과 목회 전략, 그리고 우리 이제 교회 목회자 자체의 자원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지금 두 번째 전략은 3회 두 번째 전략은 교회 자원과 목회 전략인데요. 교회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양병희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아시나요? 예, 양병희 목사님은 저희 백석교단의 정경총회장님이시고요. 지금 기독교 연합신문사 사장님이시고, 그리고 백석학원의 이사이세요. 이시고,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가 이 데이터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2020년 기준으로 된 자료고요. 교육자, 강도사, 교구장, 전도사하고, 그리고 장로님들 54분.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권사 안수집사님들까지 합치면 또 서리집사까지 합치면 한 몇천 명 돼요. 그래서 이제
재직은 2,2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출석은 한 6, 7천 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회 지금 하루에, 주일에 몇 분 예배 들으시나요? 톡을 해주셔도 되고요. 말씀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6부 예배를 드립니다. 6부 예배를, 사회적 거리를 두고 대예배를 6번 드려요. 그래가지고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드려요. 목사님이 6번 중에 4번을 담임 목사님 4번을 드리시고요. 4번 드리고 청년의 예배도까지 장년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교회학교는 별도로 또 드려요. 줌으로 예배 드리고 별도 공간에서 드리고 이래가지고 한번 저희가 저희 본당 같은 경우는 한 2,500석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2,500명 정도인데 4분의 1 30% 정도 드리니까 한 600명? 600에서 700명 정도 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원들을 그래서 분산을 시켜서 교회 자원들을 예배 드리는데도 이렇게 분산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6,000명, 한 4, 5,000명 정도 예배 드리죠. 온라인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습관화 되어가지고 이제 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몇백 명씩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프라인 예배 오라면 안 와요. 요즘 또 현실이 이런 식이 돼 가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척을 해야 되고 또한 이런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교회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저희는 한 개의 교구가 한 개의 교회예요, 실은. 한 개의 교구가 한 개의 교회예요. 한 개의 교구가 장년부가 한 5, 600명이 되니까 다른 교회 출석 기준입니다. 5, 600명 되니까 한 개의 교구가 한 개의 교회의 역할을 할 만큼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교구 내에는 또 목장도 있고 또 이렇게 구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면서 자원들을 계속 투자를 해요. 그냥 이 지역에 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장로, 장수집사, 권사들을 통해서 교구장이라는 구조로 조직을 하게 돼요. 저희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19명이지만 실제로 그 전문 사역자들을 여기 빼버리면 거의 반을 줄어요. 저희 교회는 특수적으로 보통 교회들은 전임 사역자들이 많죠. 그죠? 그러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임 사역자들도 있지만 전임 사역자보다 전문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사역자가 절반을 차지해요. 목회자 중에. 그러면 여기는 상담 사역자. 예를 들어서 상담 사역을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저기 누구냐 한재희 교수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담대학원에 한재희 교수님이 저희 상담대학원 그 교수님이 저희 상담 목사로 와 있고 제가 이제 IT 전문 중독 쪽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 전문 사역으로 또 와 있고 또 이제 성경적 중독 이래가지고 또 교수님 또 계시고 그 외에 북한 전문 또 하는 목사 있고 이런 식으로 전문 사역 이렇게 전문 사역 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는 적고 교구는 많고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2개의 교구를 맡았어요. 2개의 교회를 맡아서 하고 교구장들이 또 나눠서 또 하고 전도사님들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적은 인원으로 어쩔 수 없이 돌리는 상황.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헌금도 적게 나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교육자들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육자들을 잘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육자들과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 분석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를 맞이했어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이 코로나가 올 말까지도 가고 내년에도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개척하고자 하는 개척 자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회 위원회가 있고 장로, 안수집회 공사들을 통해서 그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운영을 해요. 그럼 저희가 교회가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건설사에 있는 뭐 상무라든지 거기서 일했던 분, 장로님들이 거기서 맡아서 그 일을 교회 관리 관련된 것들을 다 해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이 하니까 아무래도 누수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막을 수도 있고, 대학 교수나 이런 전문가들이 교육위원회를 맡아서 또 일을 함으로써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전문화시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교회 사역에 전문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개척 같은 경우 할 때 모든 부서를 다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교회학교가 몇 프로 정도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톡을 한번 해보셔요. 한 몇 프로 정도 운영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당연히 주일학교, 초등부, 유년부 다 있어요, 교회가.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예, 한번 채팅으로 표시해 주실래요? 예, 30%. 예, 30%도 많아요, 지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50%도 너무너무 많죠. 지금 합동측하고 통합측의 통합 결과에 놓으면요, 지금 30%가 안 돼요.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가 30%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2050년쯤, 2040년쯤 되면 한국교회 인구도 줄지만, 우리나라 인구도 줄지만 교회학교 인구는 더 줄어 10%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중요하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개척하는 목사님들, 개척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역을 다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의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자, 우리 김희경 전도사님, 보시면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연배가 50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방 사역을 하고 싶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개척교회 청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교육부서는 젊은 세대들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포지션을 신방 변도사 쪽으로 포지션을 잡았지만,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개척교회 청년부 교육변도사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제 어떤 대부분은 이제 다 하려고 하시는 욕심 부리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학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근데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개척학교에 하면 꼭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신다는 거. 자원은 한정적이에요. 한정적 자원, 여기서 한정적 자원이라는 건 뭐죠? 물질적 자원도 있어야 표현되는 거지만 인적 자원도 포함되는 거예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그 인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나는 교회학교부터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유치부도 했고 영아부도 할 수 있어서 하면 좋겠는데, 유치부, 유년부, 초동부, 중동부, 고동부, 대학부, 개척교회에서 다 했어요. 예전에 진짜 교인들하고 같이. 근데 지금 개척을 하는 입장에서 자원이 없어요. 교인이 없어요. 교인이 있는 거 개척 멤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원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욕심을 부려요. 그럼 내 혼자라도 하겠어 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마음은 할 수 있어요. 열정은. 근데 실제로 집중을 못해요. 선택과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자원은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기 석계에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청년 목회만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척하고 나서 10년 동안 교회학교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척을 했는데 주일학교가 없다? 상상이 안 되죠?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개척을 10년을 했고 교회가 지금 현재 100명 정도 되는데, 교회학교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딱 하나예요. 이제
그분은 선택을 하셨어요. 그분은 그 교회는 모든 공예배도 모든 걸 다 드리지를 않아요. 선택과 집중을. 그분은 또 대학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하고 금요철하고 교인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하고 금요철화를 같이 수요일 날 같이 해버려요. 그게 옳고 그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선택했던 거는 대신방 안 받기 때문에 이제 직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또 택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교회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이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목회 사역을 시작했다가 그분들이 청년이 이제 장년이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10년 동안에. 그분들이 헌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 이제 선교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목사님들이 욕심을 가져요.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하고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원도 없어. 그리고 자기 교회 개척 멤버들이 자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답답한 거지 늘.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른 시간에 효율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결과값이 아웃풋이 나오더라는 거죠. 개척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 제 동기 목사들하고 만나고 로에도 만났지만 10년이 갔는데 교인이 그대로예요. 시험 들어요. 자식들이 참 답답한 거는 자녀들이 10년 동안 애들을 키웠는데 그 애들이 직장 생활하고 11조 감성금 교회로 해요. 근데 교인들은 안 해요. 도리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1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목사님한테 늘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요 부분이 잘하니까 요 부분에 선택적으로, 선택화된, 전문화된 목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그거 못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이번에, 오늘 보니까 그 목사님이 폐쇄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20년 만에. 그냥 참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여러분의 자원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들, 그래서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청년 쪽에 모든 성도들을 다 양육해야 된다는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50대 목회를 하게 되면 20대, 30대는 지금 우리 교인은 없어요. 전도의 대상이지, 그게 양육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양육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같이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50대를 양육을 하라는 거지, 20대, 30대 없는데 그 사람들 전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2순위라는 거죠. 1순위는 지금 이제 있는 자원들. 그 자원을 이용해서 하고, 2순위로 청년이든 다른 부서로 나가야 돼.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적 자원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잡고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개척하는 데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는 목회자 역량 분석과 사역 배치지만 여러분이 개척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개척 멤버들의 역량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사역을 배치시키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못하는 부분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목사니까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좋죠. 근데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기 교회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무언지, 그리고 개척하고자 하는 자원들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IT고 중독 쪽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사역은 제가 잘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보고 제가 성경부 해라 그럼 못 하잖아요. 잘 전문 목사들보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담도 제가 못해요.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일반 상담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맡길 거는 맡기고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책임하고 위임을 다 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혼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잘 되든 못해든 맡기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첫째, 우리가, 교회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에 대한 지역 정보들, 데이터.
그리고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이나 자원들, 내가 개척 멤버들의 자원들, 그리고 이제 목사와 사모, 목사와 사부의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사모님의 자원이 뭘까요? 어쨌든 교인들은 뭐 잘하는 거라든지 뭔가 맡기면 되겠는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뭘까요? 그거를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데, 이번에 개척학교 강의안을 보니까요, 강의 내용에 보니까 강점에 대한 강점 진흥에 관련 강점 재능에 대한 걸 하더라고요. 커리큘럼 보셨죠? 네, 보니까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 강점이 바로 내가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내가 이걸 통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강점이 뭔지. 자, 그 강점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강점혁명이라고 했죠. 예, 맞아요. 강점혁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강점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의 강점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한 3가지만. 나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 내가 얼굴이 이쁘다, 아니면 내가 웃음이 많다, 내가 노래를 잘한다, 뭐 등등. 내 웃는 얼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한다, 뭐 이런 것도 강점일 수도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쉽게, 어린아이들도 어려운 것도 쉽게 전할 수 있다, 뭐 이런 강점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한상호님께서는, 전도사님, 나는 책임감과 유머와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잘한다. 자, 그게 강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어떤 유머를 잘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요즘 또 유머리스한 사람, 유머한 사람들을 좋아하죠. 자, 또 다른 분 어떤 장점이 있으신가요? 예, 성김과 기도와 전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것들은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성김과 기도와 전도는 이제 또 중요한데요. 이제 개인적인 걸 이야기해요. 개인적인 거. 나는 네, 성김과 이런 부분부터 여기에서 놀이, 뭐 포용, 어떤 포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김. 나는 어르신들 잘생긴다, 듣는 거를 잘한다, 장점을 찾아 칭찬을 잘한다. 좋은 겁니다. 감정을 잘 공감한다. 공감 지능이 높으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아주 디테일한 걸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지금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채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예. 막상 적으려면 힘들죠.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나의 그 장점이 돼야 돼요. 강점이. 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이요, 강점지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중지능 이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 여기에 표시해 주세요. 다중지능 이론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막걸리를 책임감 있게 끝까지 잘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재미있는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해서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줍니다. 좋습니다. 자,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있어요. 그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했던 강점이 인간에게는 8가지 재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능이 있다. 그래서 다중지능. 그리고 요즘은 9가지 영성지능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검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점을 8가지 또는 9가지의 강점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하고 내가 같이 파트너로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와이프, 사모나 사부의 강점이 뭔지 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목회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이 목회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휘어잡고 당겨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강점이 모르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점이 뭔지는 누구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에서 개인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하워드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여러분들의 성격, 기질, 성격과 기질은 달라요. 기질은 타고난 성격을 기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격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성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질 검사하면 디스크 검사라든지 아니면 도형 유형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강의할 때 이거 가지고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형 유형 검사, 디스크 검사 통해서 기질 검사하고 성격 검사, MBTI 검사, 애니어 검사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디스크 검사, MBTI 검사, 그리고 뭐 그런 검사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하는 것들 중에 홀랜드의 직업 유형 검사, 그런 그런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직업이 어울리고 어떤 성향의 목회가 어울릴지로도 데이터베이스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개척하시는 전도사님들을 만나서 분석을 하면 이렇게 한 4-5가지 검사를 해요. 그 객관적인 검사를 가지고 모아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강점을 찾고, 그걸 통해서 나의 약점을 찾고, 나의 강점을 통해서 어떻게 목회 사역에 이걸 접목시켜서 그걸 기회로 만들 것인지, 나의 약점을 가지고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나한테 어떤 목회적인 리스크가 있을지를, 위협적인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SWOT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기 SWOT가 SWOT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은 자기 내부의 나에 대한 것, 나의 성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의 재능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음악 지능이 떨어져요. 운동도 잘 못해요. 운동 지능이 떨어져요. 근데 그것이 너무 떨어지면 다른 사람 화합을 못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것들을 강화를 해야 될까?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강화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이 있는데요. 기회와 위협은 이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강의 중입니다. 잠깐만요. 예. 예, 잠시만 죄송합니다. 여기,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가 와가지고요.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강점이나 약점들, 자원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교회 이미지 브랜드라고 했지만, 목회자 자체도 하나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이런 브랜드를 화시키는 거, 목회 색깔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거를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촌 교회 아시죠? 지구촌 교회는 어떤 목회를 하는 교회죠? 어떤 사역이죠? 한번 타이핑 쳐주세요. 지구촌 교회. 지구촌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죠? 많이 하죠. 그러면 사랑의 교회는요? 사랑의 교회는 성경문화, 젊은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그러면 김양재 목사님 교회, 그 무슨 교회죠? 예. 거기는 어떤 사역을 하죠? 자, 지금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던졌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또 어떤 것이 생각나죠? 성령,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개척을 하는 것도 정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자원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이미지,
어떤 색깔을 댄 목회자로서 개척을 할 건지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뭐든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개척하면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좋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쫓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집회 쫓아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죠. 세미나 쫓아다녀요. 근데 자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게 없다 보니까 뭐 다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힘들어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 이미지 구축하듯이 목회자 이미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협을 적인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있는 교회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했던 자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유를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고 우리 교회의 약점이 뭐고 우리 교회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회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작점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초 자료가 아까 이야기했던 목회자들한테 필요했던 자료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료들, 교인들에 대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대안들을 다 찾았다면,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를 통해서 그 교회, 그 개척교회, 그 신앙 공동체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이런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의 어떤 교회 비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어떤 교회를 만들고 어떤 것을 개척해서 이런 뭘 하겠다라는 비전 써놓은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개척학교 지금 시작한 지 좀 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전 선언문 같은 거 적으셨죠? 적으셨나요? 안 적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개척은 나는 이러이러한 개척을 하고 이런 개척을 위해서 이런 비전 선언을 하고 나는 이런 목회를 하겠다. 그런 것들을 그려 나갈 수 있는 글이 아닌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방향성이고 우리 교회의 색깔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시작하고 보는 전도 렛츠 브랜드 전도 이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개척을 하면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도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이름이 브랜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역의 필요를 알아야 하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어떤 인지를 시켜준다든지 우리 교회의 가치,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지고 되었고 이 교회가 하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이고 라는 것을 교인들한테 알려주고 그를 통해서 교인들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개척을 했으니까 뭐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 이상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자기 동네에 제가 개척하고자 하는 곳에 세워져야 된 이유,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제가 전도하러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개척 교육을 하면 교인들 교육을 하면 꼭 물어봐요. 근데 교인들이 대부분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못하고 있으면, 개척하시는 목사님이나 목회자가 못하고 있으면 교인들은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각각의 어떤 정보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내가 개척하는 곳이 이런 강점과 약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교회와 차별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도 그렇거든요. 내가 개척하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 교회를 다 찾아다녀 봐요. 그러면 재밌는 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 교회 개척을 하면 분명할 것은 이걸 들 거예요. 내가 저 교회 총독, 내가 저 정도 교회가 되기를 목표를 잡고 있고, 저 교회는 저렇게 잘하고 있네 하는, 즉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죠. SO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걸 따라 마케팅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것들을 생각하는 그 전략이 1번이고요. 두 번째, 모든 교회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부족한 것들이 있고, 우리 교회만 뭐 색깔이 있는 걸 뭔가를 하고 싶어요. 나만의 어떤 차별적인 전략이 뭐가 있을까? 그것도 분석할,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두 가지가 다른 후에 그 뒤에 뭐, 개선적이든 철수적이든 뭐 이런 전략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되고 있는 교회, 안 되고 있는 교회를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개척하는 지역에 가면 교회가 한 10개 내지 반경, 여러분이 개척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0m를 보면 거기 최소한 교회가 10개 이상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10개 있는 교회들 중에 정말 우리가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정말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되는 교회는 왜 잘 되는지를 파악한 후에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교회를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다 이렇게 글로 다 적어야 돼요. 자기만의.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할 줄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게 구체화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건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글로 표현해서 데이터로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실은. 개척을 하기 전, 개척을 하고, 개척의 자원, 필요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지역 분석, 이런 것들을, 이런 SO 기법을 이용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막연하게 하면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그 수압 분석으로 넣은 결과값을 가지고 지금 PDCA,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한 20분 남았네요. PDCA, 관리 개선 성과 향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업에서, 특히 일본 기업이나 미국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을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지를 당장 세워야 돼요.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플랜을 잡았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1번, 2번,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우선순위를 쭉 리스트를 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든 후에 내가 이걸 위해서, 개척을 위해 1차련도에는 뭘 해야 되겠다. 2차련도에는 뭘 해야 되겠고, 내가 재원을 준비해야 되겠다. 사람을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부족하니까 이걸 찾아야 되겠다. 그런 게 다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가지고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순서를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내가 하겠다. 요런 실행을 하고, 실행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됐다면 어느 정도 됐고,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이유를 파악한 후에 다시 A로, 플랜으로 다시 넘어가야 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개척하는데 이런 계획성 있게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들, 이런 프레임워크가 여러분들에게 꼭 따라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아까 이야기 나왔죠? 잠깐만요. 화면을, 제 얼굴을 좀 닫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단에 PDCA가 나오고 있죠. 그죠? 나와 있죠? 자, 그 밑에 보면 목표와 실행 계획, 교회 비전, 실행 계획 있죠. 자, 교회 비전, 난 개척을 하겠어. 그래서 몇 년도에 어떤 개척을 진행할 것이고, 자, 언제 하겠다. 이런 객관적인 1단계에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언제쯤. 그리고 나는, 내가 개척을 하는데 나와 사모, 나와 사부가 있고, 그건 자원이죠. 정성평가, 정량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자원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원평가. 그리고 내가 개척하고자 하는 개척 멤버들의 자원들이 어떤 것이 있고, 재원을 어떻게 동원을 하고, 어떻게 재능이 있는 것들을 평가해서 그 계획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개척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를 가지고 나는 전도는 어떻게 하고, 청년 주일학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고, 봉사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평등도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그림이 나와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하겠다. 이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럼 습관에 빠져요. 습관에 빠진다는 말은 뭐냐면 예전에 하던 방법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발전이 없거든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질문을 꼭 던지십니다. 질문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how you are doing 이라든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 그리고 왜 어디서 할 것인지, 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될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따라서 우리가 앞에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전도, 교구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 스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스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3가지예요. 자, 요거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내가 왜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야 되는가? 뭐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거 말고요.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전도 특공대를 우리 집 중심으로 해서 반경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전도 특공대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why가 먼저예요.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how to에 대한 걸 찾습니다. 나는 개척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개척하는데 자원이 얼마나 들어가지? how to, how money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개척을 해야 되고, 왜 내가 이 지역에 개척해야 되고, 내가 전도 개척하는 멤버와 선교의 교회 설립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왜라는 질문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정확한 왜 내가 해야 되는 질문을 첫 번째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이라는 거 아까 우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나는 주일학교 소명을 받았고, 나는 노인 목회에서 소명을 받았고, 나는 찬양 사역에 소명을 받았어. 그럼 그 무엇이 나오겠죠? 맞죠? 무엇이 정확하게 나온 후에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 그래서 5way라는 것들이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왜라는 질문을 5번을 던져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고, 내가 왜 개척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동네에서 개척을 해야 되고, 내가 왜 50대를 주 타켓으로 개척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개척해야 되는지 왜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고, 그 위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을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답이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개척하는 분들이 개척하는 방법 how to만 물어봐요. 내한테 how to는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how to가 문제가 아니고요, why와 what이 문제예요. how to는요 두 번째 문제예요. how to는 다음 문제예요. how to가 나온 후에 그 다음 그걸 가지고 그 베이스 위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어디서 내가 개척을 할까요, 목사님? 그래서 지역 분석이 나와요. where, 어디서 해야 돼요? where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자, who, 그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그리고 who의 타켓, 전도 타켓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거 how money, how much가 나와야 돼요. how money, 어떤 규모의 교회를 개척할 것이며, how much, 어느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거꾸로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 개척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돈 생각하고 개척을 힘들어하고 답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소명 가지고 개척을 하겠다 신학교 왔는데 why는 어디 가고 what은 어디 가고 how money와 how many가 더 앞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PDCL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이의 베이스에는 이런 질문이라는 걸 통해서 리턴을 하고 고민을 하고 변화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거의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4차 산업시대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회 문화적 요구가 계속 요구가 달라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전략적인 목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세상이 변했어. 코로나 시대야. 이렇게 막연하게 다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인 전략적인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베이팅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에 전략적으로 나는 이렇게 목표를 해야 되겠어 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이 한다고 해도 귀가 쫑긋해서 그쪽으로 따라가고 저쪽 말하면 절로 쫓겨가요. 그러면 나중에 정신없어요. 계측도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목회 대안으로 관점으로서 지역 분석, 교회 분석, 목회자 분석을 하고 한적적 자원으로 분석함으로 전도 전략이나 목회 전략을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막연한 것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지 브랜딩입니다. 지역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겨도요, 여러분의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가지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는 정말 중요해요. 저 교회는 가면 안 돼 라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전도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미지 브랜딩 작업이 개척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나중에 한다? 안 돼요. 시작하면서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것이 교인들한테 이미지 메이킹 되고 세뇌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야. 선교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해. 이런 것들이 섭더리로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이미지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른 목회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교인들과 개척 멤버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이미지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과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만들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큰 교회가 교인들, 교회 운영하기도 바쁜 판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틈새 사역이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 분석하는 데는 반경 500m 내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핵심 그룹을 중심으로 하고 그 사이에 빅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전도 전략을 세우고 개척 전략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 단계이고 개척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지역 분석도 아니고요, 교회 분석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의 자원, 여러분이 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기질이고 어떤 재능이고 나의 강점이 뭐고 나의 약점이 뭐고 나의 목회 선언문, 비전 선언문을 내가 어떤 거를 선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의만의 교회 이미지가 되고 나의 목회 브랜드가 된다는 거, 그거만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자료 분석했던 것들은 어떻게 구해지는 겁니까? 그 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인구 분포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료는 어디서 구하는 건가요? 아까 전에 제가 상권 분석이라고 이야기했죠. 상권 분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상권 분석에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권 분석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제 일단 교회 반경 500m 내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서 한번 그걸 찾아보세요. 그럼 상권 분석이 나오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그거는 일반 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그거를 조금 더 교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지역 분석이라는 관점을 좀 추가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 데이터는 그 상권 분석,
그걸 검색을 하시면 그 분석에 대한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요. 회원가입을 하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거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도 있고요.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대상을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욕심을 내서 여러 대상을 할 게 아니라요. 그러면은 그 대상을 설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꿔야죠. 탄력성, 우리가 사업을 하도요, 이게 A라는 것이 애들 표현은 몰빵을 할 수도 있지만 몰빵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나와 제3자가 생각하는 나가 다를 수가 있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와이프나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분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올인을 하신 분이 있어.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들을 먼저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하면서 꼭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가장 먼저 의사 선생님 만나죠. 그리고 나서 뭐 하죠? 검사하잖아요. 예. MRI를 찍든 엑스레이를 찍든 그리고 이제 초음파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검사를 왜 합니까? 그 검사에서 병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사를 함으로써 그것을 객관적으로 아픈 거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향성을 찾아내는 거지, 이렇게 하십시오까지 할 수 있는 선택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자원들이 가지고 이런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여러분의 몫이죠.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근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원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예. 해도 될까요? 그 PDCA 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분석이요. 이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서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는 아닌데, 재작년도에는 그 개척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이 저희 사무실로 한 10분이 오셔가지고 아예 교육과정으로 우리가 아예 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10분이 와가지고 작년